안녕하세요. 감동창고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미얀마에 강진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본 튀르키예의 한 사람이 쓴 커뮤니티의 글이 화제라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 남부 아드야만 마을에 사는 아드넨입니다. 2년 전 우리 마을을 덮친 끔찍한 지진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 세상 끝에서 온 낯선 이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었어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름도 모르던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인류애는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튀르키예 남부의 작은 마을 아드야만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우리 마을은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올리브 농장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왔어요.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어머니가 준비해 주시는 따뜻한 차이와 빵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이 마을에 살아왔고 모두가 서로를 알고 지내는 그런 작은 공동체였어요. 이웃들과 함께 명절을 축하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면 서로 돕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저물면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동생 케말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했고 어머니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일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재난 소식들은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지진이란 단어는 들어봤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지진대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큰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어요. 가끔 작은 진동이 있었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안전하다고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저는 대학 진학을 꿈꾸며 밤늦게까지 공부하곤 했습니다.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동생 케말은 12살이었고 학교에서 축구를 좋아했어요. 항상 웃음이 가득한 아이였죠.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어머니의 맛있는 저녁 식사, 아버지의 농담, 케말의 장난스러운 웃음소리.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듯이 제 이마에 키스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별이 유난히 반짝이던 그날 밤, 나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잠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2023년 2월 6째 날 새벽 4시 17분. 그 시간을 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잠든 상태에서 처음 느낀 건 침대가 심하게 흔들리는 감각이었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내 온 집이 울부짖는 것 같은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벽이 갈라지고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케말, 어머니, 아버지. 소리쳤지만 내 목소리는 무너지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방문을 향해 달려가려던 순간 무언가 거대한 것이 내 머리를 강타했고 그 후의 기억은 없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피 냄새가 코를 찔렀죠.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내 몸 위로 무거운 뭔가가 눌러져 있었지만 간신히 그것을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우리 집이, 우리 마을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햇빛이 잔해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틈을 따라 겨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어제까지 서 있던 집들은 모두 납작해져 있었고 거리는 콘크리트 더미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죠.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케말, 어머니, 아버지. 다시 소리쳤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무너진 우리 집 잔해를 맨손으로 파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계셨지만 가슴에 귀를 대자 희미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계셨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발요. 아버지의 얼굴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신 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시곤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물으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캐말은 어디 있니? 그 말에 다시 자네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어머니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천장보가 그대로 어머니의 가슴을 내리눌러 버렸던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캐말을 찾아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이웃들을 향해 외쳤지만 모두가 자신의 가족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형, 여기, 살려줘. 캐말의 목소리였어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캐말의 방이 있던 곳이었죠. 두꺼운 콘크리트 더미 아래로 작은 틈이 보였어요. 그 틈으로 들여다보니 캐말이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리가 콘크리트에 끼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캐말 괜찮아? 지금 구해줄게. 조금만 참아.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캐말은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12살 아이가 너무나 용감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마을에는 여전히 구조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부상으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저 혼자서는 캐말을 구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캐말에게 물과 음식을 건네며 버티게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이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셋째 날, 우리 마을은 여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지만 큰 도시들을 향해 날아갔죠. 라디오에서는 튀르키예 전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정부 구조대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부터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마을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구조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도구들을 모두 모아 잔해 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려 했죠. 하지만 제대로 된 장비도 의료 지원도 없었어요. 구해낸 사람들을 돌볼 마땅한 장소조차 없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임시 천막을 치고 부상자들을 모았지만 의약품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캐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에 끼인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을에 남아있던 약을 구해 캐말에게 먹였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 나 많이 아파. 캐말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어떻게든 동생을 구해야 했어요. 마을의 젊은이들과 함께 인근 도시로 가는 길을 뚫어보려 했습니다. 도로는 산사태로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왼손으로 돌들을 치우려 했지만 너무나 방대한 양이었죠. 기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다간 모두 죽게 될 거야. 마을 어른 중 한 분이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물과 식량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부상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죠. 넷째 날 아침 캐말에게 마지막 남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흐릿했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캐말이 말했습니다. 형,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12살 아이가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였습니다. 남은 식량을 어떻게 나눌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기 위해서였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분노했죠.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잊혀진 거야. 한 노인이 말했어요.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5째 날이 되어가는데도 구조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라디오에서는 대도시의 구조활동 소식만 전해졌고 우리 같은 작은 마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포자기하기 시작했어요. 구조를 기다리며 힘을 아끼자던 처음의 결정과 달리 이제는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일부는 직접 도시로 가보겠다며 위험한 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고 캐말은 잔해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떠날 수 없었어요. 그저 기적을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기적 같은 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캐말 옆에 앉아 손을 잡은 채 밤을 지새웠어요. 동생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6째 날 아침 캐말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였어요. 더 이상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죠.
간간히 의식이 돌아올 때면 목마르다고 했지만 물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남은 물을 캐말의 입술에 적셔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마을 전체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견디던 사람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것이죠. 일부는 가족을 잃고 울부짖었고 다른 이들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었어요. 식량과 물이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서로를 돕던 공동체 정신도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도움이 오지 않으면 우리끼리라도 길을 뚫어나가야 해. 마을 청년 중 하나인 알리가 제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죠.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캐말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콘크리트 잔해에 다리가 끼어 있는 동생을 혼자 둘 수 없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부상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긴 여정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너는 가야 한다.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도움을 찾아와라.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어요. 설령 제가 무사히 도시에 도착한다 해도 구조대를 데려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었죠. 그때쯤이면 캐말은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잔해를 파내려 했어요. 맨손으로 부서진 삽으로 찾을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동원해서.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거운 콘크리트 기둥이 캐말의 다리를 짓누르고 있었고 그것을 들어올릴 장비가 필요했어요. 밤이 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2월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캐말에게 입힐 담요를 더 찾아보려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 모든 물자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으니까요. 잔해 사이로 캐말에게 돌아왔을 때 동생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숨은 여전히 쉬고 있었지만 너무 약했어요. 저는 캐말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들려주셨던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자랄 때의 추억들, 앞으로 함께 할 일들. 동생이 들을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말을 멈출 수 없었어요. 캐말, 조금만 더 버텨. 꼭 도움이 올 거야. 그럼 우리 함께 축구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바다도 보러 갈 거야. 약속할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허황된 약속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저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무력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과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마을이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체념한 듯 했어요. 가장 큰 절망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올 이가 아무도 없다는 그 현실. 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종교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떤 힘이든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그 밤 저는 모든 희망을 걸고 기적을 빌었어요. 7째 날 정오쯤 저는 캐말 곁을 지키며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저기 봐. 알리가 손가락으로 마을 입구를 가리키며 외쳤어요. 먼지 자욱한 마을 끝자락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너무 지쳐서 헛것이 보이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확연히 다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가슴에 커다란 글자로 무언가 쓰여있는 구조복을 입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오자 그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KOREA. 한국? 어디서 들어본 나라 같았지만 정확히 어디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천천히 마을로 들어왔고 어눌한 영어로 외쳤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부상자가 있나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절망에 빠져 각자의 자리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안도의 울음이었죠. 마침내 누군가 우리를 찾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달려갔어요. 제발 제 동생을 도와주세요. 잔해에 갇혀 있어요. 한국 구조대의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른 팀원들에게 신속하게 지시를 내렸고 곧 여러 명이 저를 따라왔어요. 캐말이 갇혀있는 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전문가다운 눈빛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캐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고열이에요.
빨리 꺼내야 합니다. 그들은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특수 장비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캐말에게 말을 걸며 안심시켰죠. 비록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팀원들은 마을 전체를 돌며 부상자들을 찾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온 것처럼 능숙했죠.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가져온 물자였어요. 물, 음식, 의약품, 담요. 모두 절실히 필요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임시 진료소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부상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저는 캐말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은 쉬지 않고 일했어요. 땀이 뒤범벅이 되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마침내 캐말의 다리를 짓누르고 있던 콘크리트 기둥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조금만 참아요. 곧 끝날 거예요.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캐말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동생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 목소리의 따뜻함은 전해졌을 거예요. 마침내 캐말이 자유로워졌을 때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다리는 심하게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절단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캐말을 임시 진료소로 옮겼고 의사로 보이는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마을은 오랜만에 희망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마을 곳곳에 텐트를 설치하고 발전기를 가동해 불을 밝혔어요. 따뜻한 음식이 준비되었고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마을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 구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10명 정도로 보였던 구조대는 사실 25명에 달했습니다. 일부는 구조활동을, 일부는 의료 지원을, 또 다른 이들은 식량과 물자 분배를 담당했죠. 캐말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습니다. 고열은 조금 내렸지만 다리 부상이 심각했어요. 의사로 보이는 한국인은 계속해서 캐말을 살펴보며 치료했습니다. 그는 영어로 설명해 주려 했지만 의학 용어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그의 진지한 표정과 꼼꼼한 치료 과정을 보며 캐말이 좋은 손길에 맡겨졌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감염이 우려됩니다. 빨리 제대로 된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막혀 있었고 헬리콥터는 우리 같은 작은 마을까지 오지 않았어요. 캐말을 어떻게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그때 구조대 리더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길을 뚫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일까요? 일주일 동안 아무도 오지 않던 마을에 이제 희망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굴삭기와 같은 중장비 없이도 놀라운 효율성으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밤에도 교대로 작업을 계속했죠. 그날 오후 캐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어요. 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의사는 긴급히 조치를 취했지만 표정이 심각했어요. 폐혈증이 의심됩니다. 항생제가 필요해요. 그가 말했어요. 더 강한 항생제요. 그들이 가져온 의약품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하루 종일 도로를 뚫던 다른 구조대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표정도 밝지 않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잔해가 도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뚫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김은 라디오로 본부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급박한 목소리로 뭔가를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표정으로 보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헬리콥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뭇거림에서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뭐죠? 날씨가 좋지 않아요. 내일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올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듯 했는데 또다시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김은 제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그날 밤은 캐말과 함께 보냈습니다. 한국 의사는 갖고 있는 모든 약을 동원해 치료했어요. 간호사로 보이는 여성은 계속해서 캐말의 체온을 체크하고
물수건으로 열을 내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캐말을 지켰어요.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았죠. 새벽녘 캐말이 눈을 떴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또렷한 의식을 되찾은 거예요. 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형, 살아있네요. 캐말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 살아있어. 우리 모두 살 거야.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캐말의 상태를 확인한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열이 내렸네요.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예보대로 폭우가 시작된 겁니다. 헬리콥터는 이런 날씨에 날 수 없겠죠. 구조대원들은 텐트를 더 단단히 고정하고 환자들이 비에 젖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도로를 뚫는 작업은 비로 인해 더욱 어려워졌어요. 땅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전 내내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캐말의 상태는 다행히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했어요. 다리의 감염은 계속되고 있었고 항생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정오쯤 김이 급하게 텐트로 들어왔어요. 비가 잠시 그칠 것 같습니다. 기회가 생겼어요.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헬리콥터가 시도해 볼 겁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착륙할 만한 평평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구조대원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가장 넓은 광장을 선택해 모든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모두가 하나 되어 일했어요.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비가 잠시 그쳤습니다. 하늘에 작은 틈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오고 있었어요.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헬리콥터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여느 군용 헬리콥터가 아니라 닥터 헬기였습니다. 의료진을 태우고 온 거예요. 헬리콥터가 조심스럽게 착륙하자 의료진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들도 모두 한국인이었어요. 김과 빠르게 대화를 나눈 후 그들은 캐말이 있는 텐트로 향했습니다. 캐말을 살펴본 의사는 신속하게 판단을 내렸어요. 지금 당장 이송해야 합니다. 다리를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의 목숨은 구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를 잃더라도 캐말이 살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헬리콥터는 캐말과 다른 중환자 2명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제가 함께 가려 했지만 공간이 부족했어요. 김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는 최고의 병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돌볼게요. 헬리콥터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불안함과 동시에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캐말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후에도 한국 구조대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마을 전체를 위한 임시 생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립식 건물이 하나둘 세워졌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시설도 설치되었죠. 놀라웠던 건 그들이 단순히 구조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려 노력했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태도는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한 구조대원은 아이들을 위한 임시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천막 아래 간단한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고 그림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으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희망을 되찾고 있었어요. 다른 구조대원들은 마을 어른들에게 지진 후 안전한 건물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그림과 몸짓으로 설명했고 실제로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캐말에 대한 소식이 왔어요. 김이 저를 불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드넨 씨, 좋은 소식입니다. 캐말이 수술을 무사히 마쳤어요. 다리는 절단을 피할 수 없었지만 목숨은 안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캐말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다리가 없더라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김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곧 의족을 맞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는 다시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한국 구조대를 위해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남아있는 재료로 만든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모두의 마음은 풍성했어요. 마을의 노인들은 전통 춤을 보여주었고 한국 구조대원들도 자신들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음악은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케마를 구해낸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였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그가 말했어요. 케마를 잔해에서 꺼냈을 때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 조카를 떠올리게 했어요. 저희 조카도 케말과 비슷한 나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꼭 살려야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저 임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걱정했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으로 여겼던 거예요. 우리말 한마디 못하는 그들이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었던 겁니다.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도로가 완전히 뚫리고 정부 구조대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마을의 상황을 살펴보았어요. 다른 마을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지만 우리 마을은 이미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정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복구가 진행된 거죠? 마을 어른 중 한 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가장 먼저 와준 건 한국인이었고 가장 늦게 떠난 것도 한국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 구조대의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나 봅니다. 한 달 후 케말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의족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해 보였지만 케말은 씩씩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를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달려나와 환영했어요. 케말을 데려온 건 김이었습니다. 그는 케말의 치료 과정을 끝까지 지켜봤다고 했어요. 이제 한국 구조대가 마을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임무가 끝났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구조대가 아니었어요. 함께 슬픔을 나누고 희망을 되찾게 해준 진정한 친구였죠. 이제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많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년 전의 그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마을 중앙에는 한국 구조대가 세운 조립식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병원으로 사용되었던 그곳은 이제 학교로 쓰이고 있어요. 그 벽에는 한글과 튀르키예어로 쓰인 문구가 있습니다. 형제는 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구조대. 케말은 의족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제는 다시 축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케말의 의지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부재는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다시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진로였습니다. 지진 이후 저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 의사들이 케말과 다른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인근 도시의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어렵지만 언젠가 저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마을에는 작은 변화도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열심히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아이들이 많아졌죠. 한국 구조대와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편지와 물품을 보내주고 있어요. 케말의 의족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죠. 김은 가끔 전화를 걸어와 마을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는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하고 있어요. 지난 겨울 뜻밖의 손님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케말을 구해낸 그 구조대원이었어요. 그는 휴가 중에 일부러 우리 마을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케말을 보자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케말도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대화했어요. 그는 일주일 동안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아이들과 놀아주었어요. 떠나는 날 모두가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는 케말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축구공이었습니다. 저는 매년 2월이면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합니다. 끔찍한 재난 속에서도 인간의 선함을 보여준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이름도 모르던 그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어요. 지진이 발생한 날 모두가 모여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서툴게 만든 김치와 불고기지만 그 맛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의미니까요. 캐말은 잘하면서 종종 물어봅니다. 형, 우리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물론이지. 언젠가 꼭 갈 거야.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을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할 거야. 가끔은 그날의 기억이 악몽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무너지는 집, 어머니의 죽음, 캐말의 비명. 하지만 그 악몽 속에서도 항상 빛이 있어요. 먼지 자욱한 마을 끝에서 걸어오던 그들의 모습.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쩌면 재난은 우리에게 가장 나쁜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강하고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요. 오늘도 저는 의과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의학을 더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도움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진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또 많은 것을 얻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경과 언어를 넘어 서로를 돕는 인간의 선함을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재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희망이 되었어요.